안녕하십니까? 목서윤입니다. 전주 MBC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세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류의 위기 극복과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일상 속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인류의 미래와 생태적 전환,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 전 세계 인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대단한 그런 대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 무형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은 어떤 지혜를 좀 살릴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겪었던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사르스가 있고요, 메르스가 있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또 겪고 있습니다. 이 셋이 전부 다 박쥐로부터 출발했다 그러죠. 사르스의 경우에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고요.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를 통해서 온 것 같고, 이번에는 천산갑이라는 참 신기한 동물을 통해서 저희한테 옮겨졌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고갈,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이 팬데믹, 이게 분명히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박쥐는 대체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대지방의 기온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화하고 있잖아요. 박쥐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 환경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들의 분포가 온대지방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자꾸 숫자가 늘어가니까 생활 환경에 생활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숲을 잘라내고, 박쥐는 동굴 속에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우리들이 자꾸 그 앞으로 길을 내고, 그 박쥐들이 불안해서 움직이다가 점점 좁아진 숲에서 살기 어려운 그 야생동물들과 어울리고, 그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자주 야생동물의 몸에 살고 있어야 할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자꾸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거의 해마다 우리는 우리 야생동물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성 유행병 겪었고요. 지금 우리 인간도 사르스, 메르스, 지카, 에볼라, 에이즈, 신종플루, 이번에 코로나19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네요. 우리가 팽창을 멈추지 않는 한 아마도 이 주기는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끔찍한데 이런 일을 앞으로 굉장히 자주 겪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너무나 좋을 텐데요. 이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21세기에 들어와서 겪은 그 바이러스성 유행병, 사르스, 메르스, 지카, 에볼라, 에이즈 이런 거 다 되돌아봐도요, 한 개도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걸려서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에이즈라는 그 유명한 질병도 지난 30년 동안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이 만들어질 때만 그냥 목 놓아 기다리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과학자로서 좀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백신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더 현실적인 백신은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 마스크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써주셨어요. 그리고 손 씻기도 잘하고 거리 두기도 제법 잘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한 숙주에서 다음 숙주로 건너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차단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백신이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인이, 전 국민이 함께 하면 그게 바로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더 원천적이고 더 좋은 백신이 있어요. 자연 보호, 생태계 보전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생태 백신,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백신이라고 새롭게 표현하는 이유는, 백신은 모두가 다 같이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태 백신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결코 우리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합니다. 충분히 많이 죽이면 저절로 사회적 거리가 생겨서요, 더 이상 못 죽입니다. 그 옛날 패스트도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거리가 생겨서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지 못해서 못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기후변화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인류를 지구에서 깡그리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이 코비드-19으로 너무 이게 이러다가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걱정이 드셨다 그러면, 이참에 정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새롭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심각한 문제를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정말 온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뭐 혼자 가도 되겠지만 멀리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 이번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함께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혼자만 살아남는 거는 그건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공존의 개념의 배경에는 한결같이 연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Solidarity가 그 모든 문화권에 다 함께 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어차피 우리 인간 사회라는 곳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회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배웠다면, 그 적극적인 노하우, 적극적인 그런 지혜의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전통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물려받는 무형문화재, 문화유산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답들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자화자찬 식의 개념을 버리고 지구에 사는 다른 생물들과 공유하겠다, 이 지구를 함께 사용하겠다라는 뜻으로 호모 심비우스, 저는 우리말로는 공생인이라고 합니다만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남은 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갈 것인가,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저는 그 지혜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물려받은 무형 문화유산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천 교수께서 지금의 인류 위기의 원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인류의 위기 극복과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 발제자들의 발표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캐나다 법학부 교수로 계신 치디 오구아마남 교수님의 발표 먼저 함께 하시죠. 저는 오늘 스토리 그리고 또 구전 전통 그리고 또한 토착 언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착민들의 특히 언어 그리고 스토리라든지 구전 전통에 초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노력입니다.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를 의미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슴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철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스토리가 바로 토착 언어의 방향성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미 지역에 600명 정도의 이러한 원주 토착민들이 있는데 60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하면서도 60개 달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600명 정도의 토착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만 634개의 제1구 커뮤니티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캐나다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다양성을 표현하는 수치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바로 이런 토착민들의 언어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오락이라든지 그런 소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컴파스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또 관계의 망을 보여줍니다. 즉 토착민들 세계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스토리에는 기후와 또 계절과 또 겨울과 또 뿐만 아니라 여름과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지구 어머니에 대해서 이들의 꿈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결국 공예품과 예술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무스라든지 카리브라든지 이런 독수리라든지 레븐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곰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슴 이러한 동물들까지 다 반영을 하면서 이들의 영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착민들 그리고 토착민들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환경적인 윤리 그리고 청지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등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삶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배적인 생각인 바로 제압과 정복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와 인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주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무형문화유산은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위기를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여러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형문화유산과 환경관리, 환경청지기주의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큼이야말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무형문화유산과 그리고 환경 책임과의 연계성을 지금이야말로 강화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토착민들의 언어에서 이런 인식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는 많은 통찰들이 담겨져 있고 잠재적으로 여러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자연 결핍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착 언어와 스토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ducation and
저희가 환경 교육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15년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그리고 지식체계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히말라야 CEE가 인도 그 히말라야 지역에서 재건 그리고 또 재활 노력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5년 10월경이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지진이 그 저희 북부 주인 자무 그리고 카슈미르 주를 강타했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 2001년에 구자라트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인도 양발에 2004년에 쓰나미가 있었는데요. 2001년, 2004년 이 자연재해를 뒤따라 이어진 그 지진, 이 당시 진행했던 복구 프로그램의 방법과 접근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CEE는 구호 및 그 재활 업무를 보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직후에 많은 지원이 있었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필수품이 제공됐습니다. 의약품, 식료품, 식수, 그래서 임시 거주하실 수 있는 수용소, 옷, 난로, 연료, 발전기, 또 기지국이 파괴된 곳에는 라디오가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재활의 문제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심리사회적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됐지만, 사실 아이들은 모든 공동체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노인들이 있고, 또 장애인과 몸이 편찮은 분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농민과 그 공예 장인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자신들의 기능과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과 공동체 구조물을 복구해야 하고, 수리나 복구가 당장 어렵다면 응급 대피소가 마련돼야 합니다. 공동체에게 닥치는 큰 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이펙트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공동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즉각적인 어떤 영향 외에도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까지 가시적이지 않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토착 지식체계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더욱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이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히말라야 CEE는 사회구조에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서포트 또 돌봄의 네트워크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비공식적인 교육이나 학습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젊은 세대, 노년 세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들이 어느 마을에서나 학교라는 건물에서 제공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 자연재해 이후에 이제 보건 복구 사업에서 우리 CEE는 리빌딩, 즉 다시 세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노력을 묘사했습니다. 희망을 다시 세우기, 신뢰를 다시 세우기, 신념을 다시 세우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체가 가진 기존의 강점을 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 지원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이런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일회성 재난이든 다른 종류의 재난이든 그 재난의 후유증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전승이 되고 전수되고 다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아마도 그 마을이 한 세대 더 잘 보살펴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바다 유기,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두 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전통어업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그리고 전통어업도 또 특히 여성들을 주체로 하고 있는 어업 활동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즉, 이 바다, 해양 윤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연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실천과 또 관습과 또 제 경우에는 이러한 해양이 있습니다만,
해양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학된 종이라든지 또 세계에 대한 감각적이고 또 직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두 개 사례 연구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를 기다리며입니다. 파도를 기다리며입니다. 고래를 위한 기도를 보겠습니다. 고래를 위한 기도라는 연구는 일본 서 지역의 야마구치 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오미지마 가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고래잡이 마을입니다. 그래서 포경 활동이 17세기에서부터 1900년 초까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예전에 전통적인 포경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가요이 마을에는 여러 관습들과 관련된 문화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장례에서 사용이 되는 명부입니다. 그래서 고래들을 위한 장례 명부입니다. 고래 등록부인데 이것은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인들에 대해서 불교 관습에서는 가이묘라고 하는 불교 이름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 사원에는 이러한 장서들, 그래서 고래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등록부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잡혔던 고래들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예, 그리고 또 좋은 의도, 계절, 봄, 춘 이러한 말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크다라는 말도 사용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하나의 기도인데 이것도 예전에 진행이 되었던 조사였습니다. 이 두 분의 수녀들은 매일매일 고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는 하루에 3번씩 고래의 영을 기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파도를 기다리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여성 해녀들과 관련한 것입니다. 일본 바다 여성들을 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 제주도에서도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한국어로는 해녀라고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정 조사가 일본 전역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이야기는 나고야 남부, 그래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또 관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해녀들, 다른 곳에선 해녀가 아니라 남성들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매우 자신들의 엄격한 자체의 기준을 두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이러한 잠수복을 쓰기도 하고 잠수경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유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잠수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남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당연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다가 두렵지는 않지만 이 남획에 대해서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는 이 여성의 문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의 또 안전과 풍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다 윤리를 이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무형 문화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땅은 법이고, 그리고 당신은 이 세계 혼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결의 실천을 의미하고 호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 스토리나 기도나 감각 또는 감사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결국 지속 가능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공동체 그리고 생태 회복력 강화,
대해서 저희 동티모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부인이가 해안지대뿐만 아니라 저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생태 다양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저희 연안 지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적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취약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연안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도 굉장히 노출돼 있고요. 동티모르 지역이 이 영내에서도 가장 해수면 상승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람, 침식, 염수의 침입, 폭풍, 가뭄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구가 자연에 그만큼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위기가 더욱더 증폭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자연을 그만큼 많이 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기후변화에 더욱더 노출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공동체 회복력, 복원력을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이 복원력이 무엇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이 생태, 그러니까 저희 주변 환경, 이 자연 환경이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구 증가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티몰레스트, 저희 동티모르과도 같은 작은 도서 국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가 매우 취약합니다. 인구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의 너무나 빠른 증가가 이제 자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원이 그만큼 착취되기 때문에 고갈이 되고 그러면 생태 다양성, 생물 다양성 자체가 또 악화됩니다. 생태가 악화되면서 환경이 붕괴하면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국내적인 그리고 또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홍수, 가뭄, 태풍, 폭풍, 산사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도서국가, 작은 도서국가만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붕괴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취약하게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동티모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는 타라반두라는 자연 보전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관습 규범입니다. 이게 저희 그 동티모르에서는 현지 토착법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습법 중에서 저희가 토지 보유, 토지 이용, 자원 이용 그리고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을 또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노인분들께서 이 타라반두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타라반두가 원래 예전에는 이게 되게 후진적인 관습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UNDP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이런 전통 관습은 더욱더 향상시켜야 되고 전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최대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승시키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걸쳐서 이것이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주변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동티모르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경을 보존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안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침식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라는 그런 전통 지식이 있습니다. 이 연안선, 해안선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습이 있고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자연의 어떤 복원, 자연의 재생을 하고 그리고 구역에 따라서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될 구역을 선별적으로 폐쇄를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반된 이 관리 계획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그 생태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또 이 고유한 이 공동체의 지식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계속해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서 그들의 역량이 나중에 더 커지는 데도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그들의 결국에는 전체적인 복원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문제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들의 노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주도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기술적인 수단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해안선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여기에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망그로브 숲이 많이 없어진 것, 침식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기에 IT나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마찬가지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 지역 주민분들에게 빨리 알려줘서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대피를 한다든지 해서 그 자연재해의 임팩트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어획에 담당하시는 어획에 계신 분들 근해 어업에 있어서도 과세를 한다든가 관광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도 저희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분들이 공동체를 지원을 하고 특히 토착민들의 지식과 관습과 문화를 최대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사용을 하고 자신들의 복원력을 더욱더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람과 자연 간의 공존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각국의 환경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세션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을 확인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진행은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오구환남 교수님께 드린 질문이 언어와 구현 전통, 구술 전통이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게 있었는지 아직 없다면 언어 다양성과 환경이 서로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구환남 교수님.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의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만이 바로 토착민입니다. 그런데 3,500만 정도의 전체 인구가 있는 캐나다에서 5%만이 토착민인데 이들이 가장 높은 언어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력, 복원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런 생태적인 다양성, 종의 다양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남부 지역 그리고 또 서부 지역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전히 이렇게 다양성의 영역에는 이런 생태 다양성의 그런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이 언어의 다양성이 생태 다양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생태, 청지기 또는 생태 관리라는 의식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화가 이런 삶과 연결되면서 복원력이 커지게 되고 생태적인 위기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획일적인 서방 세계의 그런 획일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획일적인 사고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성장을 구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견이 발생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좌장님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념과 이 무형문화유산과 관습과 전통 문화가 존중이 되고 이것이 전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을 통해서 전승이 돼서 다양한 인식 그 제고 시스템을 통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잘 설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보완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원래 보여드리고 했던 장표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환경 보호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IT를 활용을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기술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보완을 해서 이 생태계 관리 또 보호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우리가 환경 보호 그리고 공동체 복원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오늘 강연해 주신 여러 내용 중에서 청중들이 기억해야 하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한다면 한 문장으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토착 언어 다양성을 하나의 경로로서 글로벌 생태 위기를 해결하는 그 해법으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라홀 고스와미 선생님께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전통 지식 체계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동체의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다시 말해 해당 공동체, 우리가 일을 해드리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쿠미가또 선생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sentence. 한 문장이요. Unity with each other and with our 서로와의 seeds and respect 연결 diverse ways. 그리고 of knowing. 다양한 지식의 방식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니키네시 베이엔 진만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저희 여러 관습을 증거 기반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지식, 전통 관습을 지탱하고 도모하고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의 마지막 세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일상 속 무형문화유산과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마이클 메이슨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민속생활문화유산센터장의 특별 강연 먼저 함께하시죠.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면서 개괄적으로 몇 가지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입 정책.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문제들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이 시점에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동 인류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문화가 있고 또 무형문화유산의 힘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이러한 사명을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 자체가 그 안에 연관된 수단이나 물체, 공예품, 문화적 공간까지 다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화적 공간이라고 하면은 자연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자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탄의 벼농사 지역입니다. 논인데요. 여기에서는 벼농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원을 중앙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흔한 관습인데 자신들이 일을 하러 나갈 때 또 일터에서 돌아올 때 사원에 들려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잠시 케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사우스 리프트 토지 소유자 협회라고 알려진 동료분들도 솔라로라는 이름으로 일컫고 있는 조직입니다. 솔라로는 NGO입니다. 수년 전에 사우스 리프트라는 케냐 지역에서 만들어진 NGO였는데 한 18,000명 정도의 마사이 부족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됐던 것은
이런 공동체 멤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자연스럽게 여러 다양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무형문화유산 부분까지 다루게 된 것입니다. 보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보존이라는 개념이 강화되었고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라레누크는 공동체 보존 기구입니다. 보존 단체입니다. 이 공동체, 이 지역 사민들이 예를 들어서 정찰원이라든지 뭐 수렵을 하든지 아니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불법 침입자가 없는지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한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문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통해서 이 보호구역 외에 캠프 사이트를 건설해서 이 보존과 관련한 노력들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유럽 혹은 이제 북유럽의 남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카탈로니아 지역인데요. 발덴바스는 카탈로니아 지역의 한 3,000명 정도 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보통 이제 스페인의 동북 지역에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저희가 문화 지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에 걸쳐서 문화 지도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한 여름에 한 10주 동안에 걸쳐서 전체 성인 인구의 그 발덴바스 지역의 성인 인구의 40%들과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600개의 인터뷰, 800시간 이상의 인터뷰였는데요. 인터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카탈로니아 발덴바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시작점은 관계 설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뭐 기록과 작업을 하고 발덴바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 지도를 제작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연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비전이 있는데 공동체 비전은 이제 장소별로 다르죠. 이것은 해당 공동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데 우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공동체 참여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문화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며칠간에 걸쳐서 뭐 회의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지도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다 얘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것이 공동체 참여의 한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뭐 무형문화유산 종목이 됐든 어떤 표현이 됐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마이클 메이슨 센터장의 특별 강연 함께 하셨는데요. 발덴바스 지역 인구 40%와 800시간 이상 인터뷰를 했다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기에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세션의 발표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퍼시픽 블루재단 브라이언 그레고리 미첼 이사장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대한 발표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라피타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고고학적인 이 도자기들을 만들어냈던 문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건너뛰고 피지 섬으로 그 문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지역을 다 통과해서 오른쪽에 있는 피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편 하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런 가설, 즉 문화가
인도 오시아나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폴리네시아로 오게 되었고 이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정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중심에 분명 항행용 세일링 선박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3,000년 전입니다. 우편에 보시는 것이 바로 피지입니다. 피지의 주요 섬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동남 라오 섬입니다. 라오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여러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 라오 제도에는 배씨라고 하는 나무를 재배했는데 배씨가 하나의 목재로서 이 세일링 카누의 가장 좋은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뗏목을 갖고 큰 대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 폴리네시아 항해사 투파이아가 제임스 쿡 선장과 함께 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지도는 1669년에 이들이 알고 있었던 현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과거 고대의 폴리네시안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술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은 이 쿡 선장이 남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여서 남태평양으로 두 번째 항행을 했을 때에 사용을 했던 지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진은 대형 두루와입니다. 두루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과 대비해서 배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작업으로 직접 만드는 세일링 카누입니다. 대형 카누인데 이 사람들과 문화를 연결시키고 통합을 시켜줬던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지 아일랜더들, 피지 섬 주민들은 매우 단단한 나무인 베시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을 해서 뗏목을 만드는데 그런데 통가섬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가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대형 카누들은 따라서 피지 원주민들로부터 사왔거나 강제로 탈취해왔습니다. 그래서 피지는 근본적으로 오세아나 그리고 다른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네캅스가 이렇게 경제적 식물학이라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세일링 카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우편에 있는 차표는 읽기 어려우실 겁니다만 이 카누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모두 식물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나무 베인 카누의 건조의 기록은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 완공한 다음에 카누가 하와이 라이에 있는 폴리네시아 문화센터로 인도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는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기 전에 이 담당자들과 만나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좌편에 보시는 분이 바로 세미 티카마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처음 만났고 저와 함께 연구를 했던 공동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링 이 카누를 어떻게 계속 전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장인입니다. 이게 3,000년 동안에 엄청난 지식이 이렇게 세대를 통해서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장로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을 이러한 그 장인들을 찾아서 그들이 청년들에게 이 보트를 어떻게 제작할지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누 경주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베이타욱 와카라는 카누 경주입니다. 베이와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는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계속 살리자라는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경주인데 2010년도에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4척 정도밖에 카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8척 그리고 2척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루가 그중에 몇 척은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와우 와카 경주를 시작해서 전통 세일링 카누 제작에 대한 재활성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주 대회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바카나와라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통 중 하나입니다만 젊은이들이 마을 장로라든지 삼촌이나 아버지들과 함께
이렇게 모형 세일링 카누를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카나오라는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선조에서 또 후세대까지 이 지식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 피지에서 온 볼라가 섬의 카누 건조 장인입니다. 그래서 수바나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의 할아버지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만든 그 배가 항상 일위를 합니다만 이 돈을 받아서 상금을 갖고서 또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들은 이제 고기잡이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보트 자체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추출을 하는 작업입니다. 숲의 나무에서 이 타오를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이 장로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상호작용하고 교육을 하고 또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지 또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3,0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전승되고 있는 이런 보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자연과 무형문화유산은 서로 긴밀하게 깊이 있게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연 자원을 통해서 생활하고 관련 지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원재료를 통해서 사람의 창의성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품을 통해서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예품은 기능적 또 미적 가치를 지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섬유 제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변 경관과 사운드를 형성하고 또 자연에 거주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또 영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인간은 정체성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식과 신념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용어를 자연을 통해서도 발전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고 시, 노래로 전승을 하는 것입니다. 라트비아 민속 음악에 또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일까? 광활한 숲 끝자락에 생활의 터전을 잡게 된다면 5마리 사슴으로 밭을 일구고 6마리 어린 꽃사슴으로 밭을 가꾸네. 라는 이런 민속 음악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자연 간의 상호 연결성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데요.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문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은 또 법에서도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방식, 다양한 이유로 법에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 생태계 관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습지, 수자원 체계 관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경우 여러 보호 관행, 보호 관습들이 보통 그 현지의 관습법에 의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관계 농업 재판소가 어떤 나라에 발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전통 관계 농업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보통 이제 그 마을의 노년층인 노인분들께서 재판관으로 계시고 이제 관계 농업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페루에도 이런 비슷한 재판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종목 모두 국내 차원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해서 만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만나는 지점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전통 지식 또 전통 문화가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걸쳐서 검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또 자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많은 검증을 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은 또 토착 공동체의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기에 이게 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국내법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머쇼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정 전통 관습이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법제와 상충한다 하더라도 관련 전통 관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같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트해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애니아에서는 특정 전통 관습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을 활용하는 뭐 열매를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지식이 보호 구역에서도 존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도 열매 채취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런 북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환경 모든 사람들의 환경 차원에서 이제 국내법이 제정이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립을 할 경우에는 특히 교육이나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전환시킬 때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발트해 지역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섬, 특히 연안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여기 전통 자원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바다 표범 사냥을 한다든가 바다 표범 관련된 전통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규모로 사용을 할 때 이것은 이것은 하나 전통이다, 문화이다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차원에서 보고서를 발생을 할 때도 에스토니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을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스토니아의 우리 토착민 공동체에 있어서는 전통이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런 그 바다 표범을 이제 사냥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상품, 작은 뭐 수공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팔고 공동체의 삶을 영위를 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환경보호 간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어서 이런 천연자원 사용의 범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그들의 생활 영위에 있어서 활용되는 전통 지식과 관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 보호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이 토착 공동체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게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법적으로도 잘 균형을 잡으면 충분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런 자연적인 유산이라는 것은 바로 문화의 다양성에 바로 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무형문화유산이 바로 공동체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자연과 이들의 역사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자연과 우주와 그 사람들 간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에서 우리의 조화가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치유자들이나 이렇게 의사들이 와서 맥을 뿔소라고 하는 이 맥을 짚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착민들의 의료 활동을 통해서 팬데믹이 발생을 하였었을 때도 국민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토착 관행 중 국가적인 위기 동안에 이렇게 문화적 회복력과 생존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로 봉쇄 기간 동안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신하는 강력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등고입니다. 등고라고 하는 것은 내부 안에서 또는 이렇게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역사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들의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영적인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진행이 됐던 활동입니다. 파나마 뚜카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닭을 사용을 해서 의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타 부족이 질병을 쫓기 위해서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닭 한 마리를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만 누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바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다우 섬은 이렇게 전국 내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토착 공동체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11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인인 이라눈이나 마기다둥, 타수크, 사마, 마라나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이 토착민들이 만나서 자신들의 관습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의 봉쇄령이 시행이 된 이후에 아타 부족들은 질병을 쫓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의 지도자인 다투 루마용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을의 집 앞에 흰 닭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흰 닭은 감사함의 뜻이기도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길을 얻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닭을 잡아서 닭에서 피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닭의 피를 집 내 귀퉁이에다가 떨어뜨려서 아군을 막고 그리고 다른 징조들을 막는 그런 의식을 치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피를 흘리게 된 닭은 곧 풀러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닭 머리가 만약에 동쪽을 가리키게 된다면 상서로운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머리가 서쪽을 가리키면 신중하게 앞으로 닥칠 문제와 도전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고 머리가 북이나 남을 향하게 되면 공동체 각 구성원들은 모든 책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인류학자인 분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무형문화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다. 이러한 지역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들은 이러한 지구가 갖고 있는 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 젊은 친구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로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흔히 청년이 그 유산의 명맥을 이을 전승 당사자고 또 동시에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미래 세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또 공부하는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형유산을 경험한 적이 굉장히 드문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한 무형유산의 모습을 듣고 또 현재 지금 우리 배에서도 자연스럽게 공생하는 이상을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 분야에서 탐구하고 더 나은 안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은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활동들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유산 분야의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실무 관련 정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유산을 실제로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실천적 분야는 대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무형유산을 전공하는 학생들마저도 학교에서의 정규 커리큘럼 외에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접하고 활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험이 없고 그들이 자발적인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현자와 연구자까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무형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자리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전공이거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에 관심을 갖고 개인 혹은 단체로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이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게다가 전승 참여를 높이거나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공동체 사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지구촌 사회를 위해 청년들은 이 자신들이 실천 중인 좋은 활동과 프로젝트를 서로 공유해야 하며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무형유산을 경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형유산이 자신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은 무형유산을 전승함과 동시에 향유하는 미래 세대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
따라서 무형유산 분야의 청년들 외에도 사회 각 분야의 청년들이 무형유산에 접근하며 자유로운 의사참여 공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무형유산에 대한 유연한 이해와 소통이 형성할 수 있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년들은 무형유산에 없어지지 않는 공유 가치를 위한 보호와 활성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형유산 청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강한 청년 문화 생태계 형성과 나아가 청년과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실천에 대한 고민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진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젊은이들의 발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세션, 일상 속 무형문화유산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윤금진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사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이 이 포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인간, 자연,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었는데요. 오늘 이 포럼을 주재하고 또 주관해 주시는 그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혹시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그걸 제가 끝으로 한 번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형문화 유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진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청년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인간과 관련한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서사를 제공을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추억과 어떤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레고리 미첼 교수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전체 포럼을 아우르는 테마, 어떤 인간 유산 그리고 무형문화 유산이 어떤 인간의 자연과의 상호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떤 지속 가능성과 무형문화 유산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대인들이 또 우리의 선조들이 전 세계 문명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피지에 있는 이런 원로들의 대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천연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이야기들을 더 가져와서 여기에는 어떤 또 현대적인 생태학적인 개념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결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대 간에 그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간의 연계성, 괴리가 없고 또 문화와의 연결성 그리고 또한 문화와의 연결성도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타 교수님. 네, 저희가 그 논의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재창조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과 이제 우리의 연결고리를 재창조해야 되고 우리가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재창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토착 공동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공동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주변 자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을 뜨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 그 가치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무형문화유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을 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은 청년들한테 그 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청년 네트워크 쪽에서 바라는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국립무형유산원이나 아태무형유산센터 이제 두 기관 모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런 무형유산을 매개로 그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이제 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일단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제 굉장히 이 국내에서도 되게 활발하게 이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많은 계층들이 그 활동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까지도 조금 타겟으로 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조금 바라는 마음이고요. 동시에 이제 이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 법 내에서는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전승이 되고 있지만 그런 개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범위 내에서 이 유산을 조금 더 유산 전승하는 걸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조들이 물려준 무형문화유산을 그동안 자신의 일상과 별개라고 생각해온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을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무형문화유산이 우리 세대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에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으로 함께한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